요즘 이제 2021년이니까 네. 사회에 막 나오는 사람들이 몇 년생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뭐 93, 4년 여기서부터 뭐 90한 7, 8년 뭐 요즘 아주 어린 친구들은 뭐 2000년생들도 세상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사회에. 여기가 인구가 출산율이 확 낮아졌으니까 절대 양 자체가 시장에 나오는 인구가 적잖아요. 네. 아, 인건비 당연히 오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절반은 네. 아이템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리에서. 네. 그게 더 돈벌이가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없어. 저래서 없어. 뭐 일 안 해. 이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고학력 자리보다 저학력 자리가 일자리가 더 없는 거 더 많은 것 같고 그 일은 하기 싫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가 올라가고 인구 감소가 그러니까 아니 원래는 이제 인구 감소가 되니까 주택의 안정화가 갈수록 될 수요 수밖에 감소된다. 없다. 뭐, 근데 그게 아니라 인구가 주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황. 되게 여기서 또 하나 붙이면 네. AI다, 뭐 전산이다, 뭐 네. 이래가지고 와 막 그랬어요. 앞으로 사람은 막 고용이 줄어들고 네. 전혀 안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요즘 보시면? 맞아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 몸값이 올라가지. 네, 또 그래서 올라가고 네. 막상 또 뭐 AI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앱 발달과 뭐 해서 배달할 사람은 더 많이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뭐 자율운전으로 된다고 자꾸 얘기들 하시는데 그 아직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해졌잖아요. 네, 그리고 뭐 네. 옛날 같으면 뭐 필요도 없던 전산직들도 엄청나게 필요해졌고 지금 웬만한 자영업 하시는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개발자를 다 뽑으시더라고요. 네. 앱 만든다고. 또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근데 배출 인구는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인구 감소 영향도 또 되게 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인구 감소가 오히려 집값을 빼는 게 아니라 네. 인구 감소로 인건비가 올라서 소비력이 생기니까 집값이 더 올라가는 네.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다 어디 갔나 모르겠대요. 근데 저도 요즘 느껴요. 다 안 뽑히고 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심지어 택시도 잘 안 잡혀요. 저 깜짝 놀래요. 네. 앱 안 부르면 택시가 보이질 않아요. 네네. 그 정도로 지금 사람 쓰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임대료가 아니지. 인건비가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고 그거를 또 어찌 보면 아까 사상 최대 이익을 내는 회사들에서는 네. 더 좋은 인재를 뽑아야 되니까 임금을 막 끌어올려요. 네네. 최근에 그 모 반도체 회사 신문 기사를 보니까 신입사원 연봉이 1억이래잖아요. 신입사원이 1억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성과급 다 붙이면 네네. 원래도 뭐 8천 얼마였겠죠. 네. 근데 막 붙었으니까 1억이래요. 근데 이런 반응이 누구든지 나오거든요. 신입이 1억이라고요? 그럼 뭐 신입사원 27, 28인데도 1억 받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봉 올라가는 게 결국은 임대료 올라가는 거랑 비슷해지면 그 사람들은 그렇죠. 또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고연봉자들만 도심에 살게 만드는 이런 일들도 벌어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한 번 돌죠.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 아니 이게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네네. 이렇게 되면서 임대료, 인건비가 막 다 같이 올라가면은 결국은 고인건비화 되는 쪽으로 내 직장을 옮기지 않으면 네. 결국 주거가 나가게 되잖아요. 재밌어요. 와, 그러니까 인구 감소 맞아. 그거 옛날에 왜냐면 태어난 애들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인구 사회 생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인구 줄어들 거를 옛날부터 어차피 그건 예측 영역이잖아. 우리가 인허가 없으면 나중에 집 없는 것처럼 낳지를 않으면 나중에 성인도 줄 건 아니니까 다 예상을 했으나 그래도 공급도 그때 되면 계속 기다리면 부족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나 인건비의 인상이라는 거는 사람이 줄어들면은 줄수록 올라가죠. 그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네. 나중 되면 인구가 주니까 대학 가기 쉬울 거라고. 대학 정원을 같이 줄여버렸잖아요. 가기가 더 어려워. 등록금 올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운영이 안 되니까 네.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고 네. 사람 수 많이 없다고 그래서 정원을 다 같이 줄여버렸으니까 네. 막상 그러니까 한 반에 옛날 뭐 저희 때는 50명이었으니까 50명에서 반에서 5등하면 뭐 한다 그랬는데 네. 지금 반에서 1등해도 한 반에 30명도 안 되니까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쉬운 거는 없어. 세상에 쉬운 방향으로 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우리나라가 네. 한 40년 동안 계속 정체였으면 그 말이 맞았을 거예요. 근데 나라가 되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그렇죠. 선진국이 됐고 네. 기업들도 다 월드 클래스 기업들이 됐는데
사람은 없으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지죠. 서로 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영화도 홍콩 영화가 진짜 뭐 이런 왕가위 감독 주윤발, 그러니까 쌍권총 뭐 이거. 근데 지금은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우리나라 문화 뭐라 그래야 될까? 문화력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BTS도 게.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세상에. 그러니까 선진국에 살고 있는다는 사실을 잘 못 깨달으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끼리만 서로 그래. 네. 헬조선이니 뭐 이런. 요즘 그 얘기 안 하죠. 헬조선 얘기 요즘 부쩍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난 정부까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정부 들어서 아무도 헬이라고 안 하는 것 네. 같아요. 이상우 대표님께서는 시장이 꺾일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네. 경우도 네. 그죠? 네. 우리나라 근데- 기업들이 다 같이 망하면 되죠. 뭔가 특별한 정치적인 사유가 발생을 해서 네. 기업들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연봉을 막 다 같이 네. 내일 당장 뭐 2억 받던 얼마 받던 다 3천만 원만 받기로 한다. 자, 동결. 동결. 그러면 매수 수주체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엄청난 변화, 지금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네네. 그런 거지만 결국은 이 부동산 시장도 결국은 수요 공급의 네네. 시장이다 보니까 수요자가 줄면 돼요. 근데 수요자가 줄어드는 건 이슈가 두 개잖아요. 네. 특히 부동산 주택 시장 같으면 내가 지금 살 집이 다 생겼어요. 예를 네. 들어서 무주택자가 많이 줄어서 사줄 사람이 없어지면 네. 좀 매수세가 주춤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옛날식의 방식이었어요. 네. 살 사람들이 좀 사면 뭐 예를 들면 청약을 해가지고 집이 되면 혹은 뭐 10년 뒤에쯤 올 것 같지만 어쨌든 내가 당첨이 되면 네. 조용히 있겠지 사람들이. 그게 옛날식의 방식이었는데 네. 2020년대가 오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 하나에 만족하지 않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옛날 제가 생각나는데 90년대 사람들이 80년대 말부터 막 차를 막 사기 시작을 하니까 네. 2주택이 아니라 차라 2대, 네. 차 3대 있으면 막 중과세 한다고 자동차 세고 뭐고 막.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면 되잖아요. 네. 왜냐면 필요하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뭐 배우자도 멀리 출퇴근하고 나도 네. 멀리 출퇴근하고 뭐 자식도 이제 많이 커서 차 한 대 쓰면 차 3대도 있을 수 있고 4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안 되게. 네. 요즘은 사실 그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차 2대 사면 세금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토 내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집도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네. 집이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점점 사회가 분화되니까 네. 네. 멀리 살 수도 있고 정말 누구 정근 가가지고 따로 살 수도 있고 그럼 집 2개도 될 수 있고 네. 뭐 세컨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저 얼마 전에 만난 분은 세컨하우스 되게 강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서 네. 시골에 있는 집이라도 갔다 와야지 마음이 편하시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왜 집을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옛날 기준에 따르면 과소비를 해도 되는 시장이 돼 있는데 이미 왜 집은 다들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세금으로 이걸 눌러버린다고 이게 과연 될까 네. 그런 변화도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공급을 빵 해가지고 때려잡는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급이 된다고 해도 왜냐하면 공급을 그렇다고 뭐 지금 전국에 한 1,900만 채 정도 되는 집이 있는데 네네. 갑자기 뭐 1년에 한 300만 원씩 지을 수도 없잖아요. 네. 충격을 막 줄 수도 없잖아요. 물량으로 막 빵빵 부담이 되게 해가지고 네. 뭐 옛날 같으면 뭐 전국에 한 집이 1,000만 원 있는데 네. 200만 원 건설이라는 걸 빵 터뜨려서 20%로 빵 던지면 네. 우악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슬금슬금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까 잠깐 우리 얘기 나눴지만 사전 청약이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가둬놓으면 오히려 가둬놓는 사람들이 10년 뒤에나 내 집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네. 전세를 또 살아야 되죠. 그죠. 전세값이 또 올라요. 네, 이런 좀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거 다시 한번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집값이 빠지냐 제가 어떻게 하면 집값이 빠질 거라고 보느냐에 그러니까요. 있어서 아니 저는 그런 거예요. 네. 이상우 대표님이 봤을 때 집값 하락 요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 입주 물량의 부족이 그거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네. 명제였죠. 입주량은 네. 참 중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늘어나게 되는 시점에는 네. 좀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네. 충격적으로 많아야죠. 충격적으로. 뭐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1년에 한 4, 5만 호 아파트만 입주하다가
갑자기 한 13만 호 정도 입주한다. 네. 그럼 그 해는 잠깐 주춤하겠죠. 아. 그게 2019년도를 관통했던 논리예요. 네. 2019년도에 절대 못 오른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고래서 그렇다. 근데 안 그렇잖아요. 네. 이러니까 이제 작년도가 되게 특이했던 게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내년 오른다라고 말했던 거의 첫 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미래에셋 이광수 의원님도 상승 전망했었던. 아, 그러셨어요? 네. 몰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얘기하기 전까지 이제 네. 또 올해 얘기만 올해. 좀 해보면 네. 입주가 이렇게 없는데 어떡하지? 라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올해부터 그 임대차 입법 네.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 등등등으로 인해서 혼란이 엄청나게 가중될 거라는 게 사실은 많이들 예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혼란이 많아지면 이제 뭔가 이렇게 쑥쑥쑥 커나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란이 많아지면 세상에 복잡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네. 그게 이제 집값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됐고, 저는 사실 올해 되게 걱정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작년부터 갑자기 부자들이 눈에 많이 보여요. 어. 젊은 부자들. 젊은 부자들. 네. 또 뜬금없이 돈을 막 너무 많이 번 부자들. 여기는 가깝잖아요. 여의도랑 굉장히 가까운 데서 네, 일하시니까 주식에만 매몰되실 수 있지만 작년이 주식이 되게 좋았거든요. 작년이. 네, 네, 네. 기억나시죠? 그 코로나 시작할 때 폭락했다가 네. 아무거나 사도 쫙. 뭐 50% 먹는 네. 전설의 장. 그렇죠. 한 1200, 1300까지 빠졌다가 뭐 순식간에 네. 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작년에 돈 번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잃은 사람도 많았지만 빨리만 대처를 했으면 네. 여름 전에만 잘 대처를 시작을 했으면 그 잃었던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장이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돈 번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흔히 말하는 자산 효과죠. 네.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뭔가 취득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이제 여의도 저도 출신이니까 네, 네, 네. 차 바꾸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차를 좀 좋은 차가 아니라 네. 막 문도 위로 열리고 막 300 몇 킬로까지 막 나오고 슈퍼카들. 네. 그럼 저거를 산다는 뜻은 도대체 얼마를 벌었을까? 맞아. 저는 아니까, 사람들 성향을 아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허물어서 저런 걸 살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네네. 딜러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주머니 어렵대요. 밀려 있어서. 네. 돈들 많이 벌었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예전에 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본 건 아니지만, 뭐 이런 큰 럭셔리 카들 만드는 그런 거가 우리나라가 막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들게 팔리고 막 그런다고.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니 자산 효과가 이런 특수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벌어졌다면 딴 데도 그럴 수 있겠다. 돈을 벌었으니까. 근데 그거에다가 네. 근데 또 요즘 잘 보니까 작년도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코인을 낮게 봤었는데 네.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은 주식으로 돈 번 사람보다 단위가 더 크더라고요. 그죠. 우습게 보죠. 너 주식을 한다고?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잔잔하게 돈을 번다고? 뭐 약간 이런 식의 반응들을 하시길래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를 벌었길래 저러나 했는데 이 얘기 아무리 유튜브 나가서 얘기를 해봤자 안 믿으시는데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의 규모가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들어간 금액부터가 무지 싸고 상승 폭도 엄청나고 네. 양도 엄청나고 그래서 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연관해서 지켜봤더니 내년도는 좀 장이 좋겠구나. 네. 작년도에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만큼만 올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다 그래서 그랬던 거거든요. 다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라고 말도 아마 했을 거예요. 무슨 맞아요. 얘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라고 얘기했었는데 예. 그래서 작년에는 그만큼만 원했었어요, 사실. 네, 좀만 올랐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네네. 근데 그 힘듦이 이제 12월이 오니까 곧바로 아신 거죠. 종부세. 그래,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특히 종부세 부담 얘기가 확 나오죠. 연말로 갈수록 그래도 좀 이렇게 상승폭 자체는 좀 상승은 됐지만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올해요? 그런 지표가 그래요? 나오고 있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그렇구나. 네. 뉴스 안 보셨어요? 저 뉴스에 감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대출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연말로 갈수록 상승은 되나 상승폭 자체는 작아지고 있다.
상반기가 워낙 엄청났었으니까. 네네네. 그런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뭐 15%? 네, 아까 18% 18%,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월간 1% 이상씩 올려주고 있는 엄청난 시장 분위기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올해가 오브 불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불장은 2018년도였거든요. 상승률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너무 올라서 네. 너무 올랐다는 말도 좀 어폐가 있는데 오른 가격에서 또 오르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른 건 2018년도. 네. 19년도가 조금 덜 올랐죠. 네. 19년도에는 막 하락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실제로 한 4월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네. 시장이.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종부세에 대한 한번 느껴봤잖아요. 그리고 막 이슈도 많이 되고 첫 번째 종부세, 두 번째 금리도 이제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계속해서 공급된다 그러고 그 무적의 선반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15년에 공급이 된다, 2025년에 공급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선반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내년부터는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뭐 다양한 방면으로 2021년만큼의 급등은 2022년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속속들이. 2022년 어떻게 될까요? 그런 논리를 적용을 해본다면 네. 이제 2021년도에 폭등한 지역들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근데 올해 아까 제가 한 18%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린 서울은 네. 올해 정말 안 오른 편이에요. 정말 조용한 편이 올해 서울. 18%면. 네, 이거 평균가, 이거 네. 평균 매매가 다 모든 지표가 다 다르고 아까 네네. 잠깐 뭐 주춤하다는 거는 다 딴 네. 기관에서 발표를 한 그죠, 거니까 그죠. 저는 KB 거만 보는데 올해 서울이 제일 안 올랐어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올해 뭐 엄청난 결과를 보여준 게 인천인데 네. 뭐 인천, 경기, 특히 막 충북 엄청나요 상승률들이. 그래서 만약에 아까 그 논리 들이면 네. 주춤해질 지역들은 약간 좀 서울은 거의 안 올랐으니까 딴 네. 지역 대비 그런 지역들이 되지 않나. 물론 그것도 동의는 안 합니다만 네네.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시장에 아까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몇 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아까 금리 얘기도 하셨고 맞아요. 또 종부세. 종부세 얘기도 하셨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지금 지난 4년 넘게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 했던 연말 되면 나오는 논리였고 맞아요. 뭐 거의 무적의 논리였어요. 네. 너무 편하게 나와서 그것 때문에 내년 빠질 거다 또 안 빠지고 네. 또 빠질 거다 안 빠지고 사실 한 4번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면 지금쯤은 그게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것쯤은 알아야 되는데 네. 저는 그것들은 뭐 크게는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내년도에 대한 아까 첫 번째 전망치는 올해보다도 입주가 더 없다. 그래서 입주 없구나. 이게 입주 없구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네. 내년 그게 첫 번째 이슈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입법의 영향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 번은 잘 넘어갔는데 네. 내년에 막 와요. 만기가. 네, 그 연장해놓은 것들이. 네네네. 그래서 최근에 전세값 보시면 거의 특정 단지들 아니더라도 네. 웬만한 단지들 보시면 전세가가 3개예요. 가격대가. 그죠. 그러니까 요즘 전세, 갱신권 전세, 네. 뭐 다른 거. 네. 이런 식으로 막 구성돼 있던 것들 중에 아까 그 갱신권을 써가지고 말도 안 되게 낮았던 금액들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면 어쩔 거냐. 네. 내년에 참. 네네. 그래서 지금 내년도 7월 달쯤에 전세 대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전세 대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걸로 인해서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에 동의하진 않아요. 아하. 근데 내년에 아까 입주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원인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입주량 때문에 전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아까 정책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로 내면 빵! 이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아까 중요 포인트 중에 두 번째. 그 입주 없고 전세 내년에 좀 영향을 좀 네. 받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아까 금리는 뭐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네. 이게 왜 애매모호하냐면 대출들을 많이 못 받으셔가지고 안 해줘서. 네. 그래서 뭐 갚을 돈도 없어요. 빌린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참 슬픈 얘기죠. 뭐라도 갚을 돈이라도 있어야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빚이 많아서 이걸 갚으라고 하는데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빌려주질 않아가지고 빚이 별로 없어서 금리가 오르든 말든 나는 계속 똑같은 상황인
거기에다가 네. 내년부터 또 DSR 규제 등으로 인해서 네. 또 대출을 더 안 해주면 네. 금리가 오르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딴 나라 얘기잖아요. 만약에 나는 외화를 투자를 하질 않는데 만약에 뭐 외환이 어떻게 되고 뭐 터키화가 리라가 폭락을 했고 저희 터키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거랑 남 얘기 보는 거죠. 사실 영향은 있지만 네.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처럼 아까 금리도 세상에 영향을 크게 주긴 주겠지만 막상 나는 대출이 없잖아. 이 얘기를 할 사람들이 생각보다 무지 많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비싼 신규로 돈으로 될수록.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영향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네네. 문제는 지금 대출 규제가 땅땅 걸려 있어서 네. 뭐 15억 이상 되는 집은 대출이 안 나오고 그죠. 뭐 9억 이하까지는 뭐 40%, 뭐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네네네. 40%, 뭐 그 위에는 20%. 그러니까 결국은 빌릴 수 있는 돈에 캡이 씌워져 있어요. 네. 많아야 뭐 한 5억 얼마? 6억 그렇죠, 그 정도? 그러면 그게 5억에 대해서만 결국은 익스포저인 거잖아요. 금리 네. 인상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집이 2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그 15억 미만 주택에서 네. 대출금이 얼마. 그러니까 그것만 영향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네네. 비싼 집들. 뭐 만약에 40억, 네. 50억. 거기는 대출이 원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대출이 붙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대출 규제가 붙든 말든 오히려 밑에 쪽 집들만 대출에 영향이 생겨서 대출금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금리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네. 다들 물어보시니까 맞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리라는 거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지만 경기에 대한 과열도에 대한 조정 포인트지 집값에 대한 조정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경기는 곧 물가 상승하고 연결을 지으시니까 자꾸 이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하느라고 이게 물가만 오르고 경기는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런 얘기를 자꾸 저를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네네네. 지금 과연 경기가 진짜 나쁜가에 대한 고민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진짜 어려운 분들도 되게 많은데 문제는 또 좋은 분들도 요즘 많이 보여요. 그렇죠. 네. 네. 또 회사마다 다르고. 네, 뭐 사상 최대치 이익 그렇죠. 나오는 회사들이 주식시장 보면 막 넘쳐나고 네. 누구는 되게 힘들고 자영업자도 누구는 뭐 배달하시는 분은 되게 잘 되고 네,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참 이게 말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뭐 금리에 대해서는 중립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일단 입주 부족 이거 같은 경우는 예고된 거고 이미 임대료는 입주 부족으로 인해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올라갈 거다. 그거 더하기 네. 과세로 인해서 네. 임대료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과세로 인한. 네, 그러니까 과세라는 네. 게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게 약간 징벌. 네.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임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또 나가야 되잖아요, 비용이. 원가 그러니까 조달 원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조달 원가가 돼버리니까 세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임대료가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잠깐 나눴잖아요. 네.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올라가요. 네. 재산세는 그대로지만 종합부동산세가 확 올라가요. 네. 네. 그러면 그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많이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수도 있지만 네. 요즘 문제가 되는 것들은 1주택자나 혹은 2주택자인데 그냥 서울에 아파트 2개 있다고 종부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 같으면 네. 2주택자 아까 서울에 2주택자면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빌려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 때문에 세금이 이만큼 늘었으면 내가 사는 집을 팔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집에 임대료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료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아까 임대차 입법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당장 보증금을 높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야 될 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받기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추가로. 네. 그러면 그 월세가 결국은 보증금에 전가되기 그 임대료에 전가되기 시작하면은 그 얘기들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높아진 임대료를 받아주는 시장이니까 그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밖에 나가 살진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신사임당 선생님한테 임대료를 갑자기 지금 여기 계신 데보다 한 2배 이상 내라고 하면 네. 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아 내야 되겠다 네. 어쩌지? 근데 주위를 돌아봤는데 정말 다 올라 있어요. 주변에 다 그렇다면 예를 들면 그러면 네. 막 울며 겨자 먹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나 못 다니겠다고 다 나가실 위치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게 이제 주거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고 보면 세금에서 또 붙은 거잖아요, 문제가. 네. 세금이라도 그렇게 안 올랐으면. 그러니까 세금을 올리는 거는 결국 임대료. 네. 그러니까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약간 정부가 조장하는 영향을 낼 수도 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보통 얘기할 때 상가들만 생각을 하시지만 네, 네. 주거에서 이렇게 세금을 올려버리면 주거 부분에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은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막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만 많이 보고. 네. 아,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려면 어디선가 돈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누가 주지 않으니까. 네. 네. 이거는 집값 올랐다고 그냥 내는 거니까 월세를 부채라는 신호죠. 어떻게 보면. 네. 그리고 뭐 월세화대라고 하는 네, 얘기들도 네. 있죠. 왜냐하면 보증금에도 과세를 하니까. 그쵸. 네, 뭐 간주임대료 예. 등등을 그거 몇 년 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미 임대사업자들은 그러고 있으니까 네네. 그냥 내잖아요. 종합소득세에 종합소득이 돈은 만져본 적이 없는데 종합소득이 이만큼 있어요. 임대사업자들은.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그런 세제의 전가로 네. 인해서 일단 물량이 부족해서 오르는 거에다가 이제 세금 인상분의 전가 이런 거 두 개가 더해지면서 임대료가 올라갈 거고 이런 임대료 상승이 결국 뭐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도 그러면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 그럼 이제 야, 이 차선책이 조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차선 선택지 말씀하시죠. 네, 대출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 네, 아까 네,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규제하고 있고 뭐 금리 새로 진입하는 사람한테 좀 아무래도 장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같은 쪽으로 네.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잖아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네. 오피스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되는 것들은 신축 오피스텔들이에요. 신축 오피스텔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고 있는 오피스텔과 달라요. 네. 너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전용 84, 심지어 뭐 전용 59래도 네네. 평면도가 너무 아파트랑 똑같으니까 상품성이 꽤 좋아졌네. 네.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오피스텔들은 뭐냐면 오피스텔 자체가 대단지예요. 아, 대단지 오피스텔. 예를 들면 한 1600실 정도 있어요. 네. 오피스텔만. 물론 오피스텔이니까 부지가 넓진 않은데 네네. 뭐 고층으로 해가지고 타워가 4동이 있는데 네. 뭐 한 2,500 가까이. 그러면 입주를 함과 동시에 집이 2,000개가 딱 생기니까 갑자기 소비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자리가 생각보다 좋은 데를 탁탁 들어오니까 막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네. 누가 봐도 저거는 괜찮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팔린 게 이제 네. 두 번째 아까 평수 큰 완전 아파트 같은 평면인 게 들어왔다. 네. 이걸 흔히 아파텔이라고들 부르는데 네, 그것들의 등장. 두 번째는 초대단지의 등장. 음. 세 번째는 그동안 거의 없었던 네. 말도 안 되게 좋은 입지에 들어와요. 아니 여기에? 뭐 이런 거. 뭐 지금 계신데도 저 초역세권. 네네. 근데 아니 소역세권에 이게 들어온다고? 근데 괜찮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자리가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금액. 여기 이제 거. 부동산 라이프 12월호에 보면은 과천의 오피스텔이 네, 16억. 네. 16억. 뭐 오피스텔 테라스형은 있죠? 22억. 네. 네. 테라스형은 22억이에요. 네. 근데도 뭐 경쟁률은 네. 1000대 1이 넘었고. 그분들 역시도 그게 피크 가격이라고 보시고 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더 뭐 오를 걸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그거 다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에요. 난 돈 안 벌어도 된다 말씀하시는 네. 분일수록 더 벌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 솔직해야 되는데 다들 우리나라는 겸양의 선비 뭐가 있어서 항상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뒤로는 더 그러신데 네. 그런 분들이 그거를 오르는 걸 원치 않고 샀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러면 전용 84 오피스텔 서울도 아니고 네. 16억에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여기 같이 있지만 네. 뭐 신길동에 무슨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 그건 또 평수도 작거든요. 네네. 10억? 5억? 뭐 이런 깜짝깜짝 놀라는 거. 그래서 아까 오피스텔 10억이래.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깜짝 놀라는 가격은 그게 아니라 네. 분명히 방 하나짜리인데 뭐 23억?
뭐 방 하나짜리 방 하나가 23억씩 한다고요?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지금 뭐 강남대로에 뭐 어디에 뭐 27억 뭐 26억 뭐 어떤 건 방 2개짜리인데 뭐 30몇 억 이런 게 지금 분양이 막 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뉴스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으니까 네. 약간 이게 깜깜이처럼 조용조용히 분양을 하니까 뭐 깜짝깜짝 놀라시는 거죠. 아니 면적이 이건데 가격이 이거라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최근에 얼마 전에 네네. 모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광고를 하던 뭐 그런 강남대로에 있는 무슨 네. 오피스텔 같은 거 네네. 하거나 깜짝깜짝 놀라는 금액이에요. 그 분양가 찾아보셔야 돼요. 잘 나오지도 않아요.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뻥 하늘로 높은 가격을 딱 형성을 해주니까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죠. 아파트에서도 한강변 아파트가 최근에 뭐 실거래가가 네. 평당 1억 2천에 거래됐다더라. 네. 제가 1억? 1억도 아니에요. 이제 1억 2천, 1억 3천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그리고 오피스텔도 가격을 저 하늘에서 딱 보여주니까 쫙 따라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방 한 칸짜리도 이 가격 나올 수 있어. 네. 그냥 상품성을 높이면 이라는 단서가 붙지만 이 자리에 이런 걸 이렇게 공급하니까 팔리더라. 그게 시장이 받아주기 시작하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시장가라는 거는 시장이 사주는 가격이지. 그러니까요. 적정가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전문가가 정하는 가격도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 파는 사람도 그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요. 네. 파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야 나는 뭐 우리 아파트 20억에 팔 거야 하면은 20억에 내놓는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공급 얘기인데 네. 그게 공급이 됐다는 거는 그분들도 다 금융비용 써가면서 분양하는 건데 땅 사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분들도 그 계산 잘못하면 파산하거든요. 계산을 다들 서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무르익었다는 거고 네. 또 그런 걸 누군가는 소비를 해준다는 거고 거기 또 거기에 대출이라는 게 붙겠죠. 네. 아파트가 아니니까 대출이 또 약간 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버무려지면서 거기다가 지금 올해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까지만 원래 바닥 난방이 됐는데 네. 이제 내년부터는 120제곱미터까지 그거 풀어준다고. 바닥 난방을 허용해 준다. 네. 그러면 더 많이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공급을 그리고 그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조금 더 넓어지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다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서 팔 거냐 이슈만 남는 거죠. 네. 근데 그 와중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울 아니어도 그런 대형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의 가격이 너무 높아서 싸게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네네. 야. 지금 뭐냐면 서울에 원룸짜리들은 네. 안 올랐거든요. 어떤 원룸이요?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 그게 또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네. 최근 한 몇 년이라고 하냐 20년간 네. 오피스텔 공급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네. 네. 계속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단서를 붙였어요. 인구 감소와 하지만 1인 세대 증가와 네.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방 한 칸짜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계속 쳤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규모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사기도 쉬웠고 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의 수요가 꽉 차 있으니까 역세권에 뭐 이런 걸 사면은 은퇴하고서도 계속 월세가 들어오서 이렇게 네네.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심어줘서 공급이 계속 많았던 거예요. 네. 공급이 많으면 아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격이 계속 정체되는. 좀 덜 오르는 거죠. 안 오르는 건 아닌데 네. 덜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것들은 계속 대체재가 생기죠. 네. 예를 들면 2003년에 입주한 거, 2010년에 입주한 거, 2017년에 입주한 것들의 임대료는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얘부터 문제는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네가 떨어지던가 안 오르고 얘는 옛날 가격인 거죠. 수요자들은 이거 이상 낼 생각이 없으니까. 네네. 왜냐면 수요가 한정돼 받아줘야 있으니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임대료가 막상 안 오르는 이상한 네.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수요가 이쪽이 약하니까. 네. 그럼 내년에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큰 평형 위주로 상승세 유지되고 이런. 네, 결국은 그 수요들을 봐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방 하나짜리가 필요할 거냐, 방 큰 게 필요할 거냐, 네.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걸 대체품이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를 못 사니까 이걸 산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얘에 대한 수요가 새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다. 오피스텔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정의하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이. 저는 꼭 그 주거로 생각하진 않아요. 네. 주거 외의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여기 계신데도 네. 지금 여기서 뭐 먹고 자고 안 하시잖아요. 네. 여기 라꾸라꾸 있나요 뒤에?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런 수요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사임당 채널도 잘 돼서 네. 큰 오피스텔을 지금 쓰고 계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수요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생각 안 했던 그래 오피스텔은 계속 사람들이 이제 임시 주거같이 사는 데야. 네네. 뭐 결혼하기 전에 자금이 모이기 전에만 잠깐 사는 데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네. 아까 이런 초역세권에 이런 데들은 뭔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겠는걸?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 실제로 그런 사업자가 많아졌고 맞아. 유튜브의 덕분인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트렌드 연말에 보면 뭐 기그워커들이 늘어났다. 뭐 그런 게 다 이 오피스텔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미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 출퇴근을 원한다고 치면 네. 어디서 하고 싶겠어요.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면적이 어때야 되겠어요. 그건 더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러면은 그런 오피스텔에 대한 선호라는 거는 좀 새로운 시대 현상으로 좀 봐야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대용품으로 찾는다는 일부는 맞는데 꼭 전부 다라고 해석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네. 안 그런 수요들이 많이 보이니까. 오피스텔 가려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필요해서. 그러니까 정말 텔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네. 오피스에 그러니까 아니 지식산업센터랑 가격 비교해 보면 오피스텔이 싼 경우 많아요. 네, 네. 지산 가격 너무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산이 또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지산하시는 분도 싫어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 하여튼 뭐. 예, 지식산업센터의 장점이 네. 넓은 면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대응이 안 되는 넓은 면적. 네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또 가격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거예요. 이걸 오피스텔이라는 거를 주거 대용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그런 식의 해석밖에 안 돼요.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를 소비하려고 한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해석이 어디서 많이 나오나 봤더니 직장인들에서 나와요. 직장인들. 자기는 집 회사 다니잖아요. 네네. 남들은 창업한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창업을 그러니까 해보면 사무실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오피스로서 수요가 특히 소호 오피스를 집에서 네. 한다는 게 한계점이 명확하다는 거를 맞아요. 제가 유튜버들도 친한 사람은 별로 없지만 집에서 대충 하다가 맞아요. 하면 오피스텔 어쩌 나오죠. 네. 집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 잡음도 집에서. 많고. 네. 네.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혼자 하는 뭐 이런 공간 따로 2차 공간이라고 해야 네. 될까요? 그런 그것도- 걸로 오피스텔 하는 분들 많은 네, 것 같아요. 그것도 요즘 되게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다들. 집에서 뭐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또 뭘 많이 하니까. 부업도 많이 하고 하니까 공간들이 자꾸 더 필요해지는 것 같고 저 네. 최근에 그런 분도 봤어요. 어떤 집에 짐 놓을 데가 없어서 오피스텔 하나 빌려서 거기다 짐 갖다 놓으신다고 하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들에 짐들이 많으니까 네. 잘 버시는 분들 얘기인데 네. 뭐 월세 얼마 내도 되니까 약간 창고같이 네.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그러니까 겨울옷 뭐 갖다 놓고 뭐 그런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박스 많이 놓으면 집 인테리어 망치니까. 네, 뭐 그런 식으로. 젊은 층에서는 어찌 보면 과소비 오브 과소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네. 젊은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를 많이 봐요.